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이 당신의 시간을 따스하게 비추게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윤서아 씨의 사연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일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30억 원짜리 한강뷰 펜트하우스를 시어머니께 잠시 지내시라고 빌려드렸던 일이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남편 박준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서아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옛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들잖아. 우리 이 집 비워두는 것보다 어머니 잠시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지. 걱정 마. 어머니 혼자 조용히 지내실 거야. 솔직히 그때 내 마음이 약해졌던 건 사실이다. 나와 준호는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궜고 사업은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펜트하우스는 내 결혼 전 재산으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구매한 내 개인 명의로 된 가장 값비싼 자산이자 나의 자존심이었다. 나는 준호의 성실함을 믿었고 평생 함께할 사이인데 시어머니와 관계를 굳이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혼자 그 넓은 집에 계시면 외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특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사도우미에게 어머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하지만 잠시라는 단어가 늑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열쇠가 될 줄이야. 혼자 지내실 거라는 약속은 텐다드셔와 천부당만부당한 거짓말이었다. 오늘 펜트하우스 주소지로 온 긴급 서류를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겨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어머니께 필요한 건 없으신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새로 산 영양제도 챙겨갔다. 차가 우리 집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내가 정성껏 가꾸던 희귀한 꽃들로 가득했던 잔디밭은 마치 탱크가 짓밟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었다. 싸구려 티가 나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 몇 대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고 내가 가장 아끼던 단풍나무에는 빨랫줄이 묶여 크고 작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그 중에는 아이들이 입는 내복도 몇 벌 섞여 있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디지털 도어록은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음식 기름 냄새와 아이의 젖 비린내, 그리고 형용하기 힘든 땀 냄새가 뒤섞인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쳐와 하마터면 뒤로 낮아빠질 뻔했다. 뒤이어 귀청이 터질 듯한 만화영화 소리와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현관에 서서 내 눈을 의심했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현관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아름다운 장식품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온갖 잡동사니 열쇠, 동전, 빈 약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울처럼 반짝이던 스페인산 대리석 바닥은 얼룩과 발자국으로 가득했고 정체 모를 끈적한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탈리아 직수입 천연가죽 소파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옷가지와 과자 부스러기들이 쌓여 있었다. 서너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 위에서 껑충껑충 뛰며 까까 까까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은 내가 아끼는 북유럽 원목 티 테이블 앞에 앉아 유유자적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호박씨 껍데기는 내가 이천에서 직접 구해온 도자기 닭이 세트 찻잔에 그대로 뱉어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누이 박준희가 똑같이 호박씨를 까며 침을 튀겨가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 혈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였다. 가서 보니 긴 식탁 위에는 방금 점심 식사를 마친 듯한 그릇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10살 남짓한 사내아이 둘이 접시에 남은 마지막 갈비찜 한 조각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자, 나중에 알고 보니 박준희의 큰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다.
박준희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이쑤시개를 씹으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6명. 자그마치 6식구 전부가 제 집인 양 내 집을 차지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핑 돌며 하얘졌다.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움켜쥔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30억. 이건 내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이룬 나의 집이다. 난민 수용소가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다. 극도의 분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그제야 느릿느릿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미안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아 왔냐? 별일 아니야. 내 시누이네 식구, 살던 전셋집 계약이 끝나서 마땅한 데를 못 구했다기에 며칠만 와서 지내라고 했다. 어차피 내 집도 크고 비워두면 아깝잖니. 며칠이요?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님,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분명 어머님 혼자 잠시 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희 씨네 식구 6명을 전부 들이신 게 말이 돼요? 제 허락은 받으셨고요. 시누이 박준희가 호박씨 껍데기를 툭 뱉으며 비아냥거렸다. 어머, 새언니, 말이 너무 서운하시네. 이 집이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해도 우리 오빠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내시는데 딸이랑 사위가 와서 모시는 게 뭐가 어때서요? 하늘이 내린 이치지. 그리고 집 비워두는 것보다 우리가 와서 사람 사는 온기라도 채워주니 더 좋잖아요? 박준희 씨, 내가 버럭 소리치며 말을 끊었다. 이 집은 나 윤서아의 혼전 재산이고 박준호 씨 돈은 단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등기부등본에 똑똑히 적혀 있다고요. 누가 당신들 가족더러 여기 들어와 살라고 허락했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윤서아,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질러? 시어머니가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치고 일어섰다. 얼굴에 심술궂은 살이 파르르 떨렸다. 여긴 내 아들 집이고 그럼 내 집이야. 내가 누구를 들여 살게 하든 내 마음이지. 네가 어디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준이는 내 딸이야. 내 딸이 어렵다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넌 어째 씻어? 새언니라는 애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냐? 제가 속이 좁다고요? 나는 이 파렴치한 논리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제 30억짜리 집을 당신들 가족이 멋대로 차지해서 이 모양이 꼴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따지지도 못하나요?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 내가 바로 말이고 법이야.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침이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잘 들어, 윤서아. 오늘 우리 식구 여기서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배짱 있으면 어디 한번 나를 쫓아내 보시지.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나 보자. 박준희와 그녀의 남편도 나를 둘러쌌다. 험악한 인상의 남편, 최강민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를 냈다. 새언니, 좋게 말할 때 알아서 하쇼. 박준희가 냉소하며 말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요. 이 막무가내인 가족의 얼굴을 보자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남편 박준호가 떠올랐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을까? 몰랐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내가 번호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시어머니가 최강민에게 눈짓을 했다. 최강민이 차갑게 웃으며 달려들어 내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곱게 대해주니까 사람 우습게 안 해. 최강민이 욕설을 내뱉더니 박준희와 함께 나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꺼져. 여긴 너 같은 년 환영 안 해. 나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그들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냉소하며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다 내 아들 덕인 줄도 모르고
당신들은 강도야.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라고.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건장한 남녀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팔은 꽉 잡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그들은 나를 거실에서 현관까지 질질 끌다시피 밀어내더니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내던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팔꿈치와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가방 속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사온 영양제도 바닥을 굴렀다. 나의 어리석고 선량했던 마음을 비웃는 것처럼. 뉴! 대문이 내 앞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에 고막이 멍멍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의 통증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와 믿을 수 없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눈물이 흙먼지와 뒤섞여 시야를 흐렸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다. 내 집에서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거운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문 열어. 이 무례한들아. 문 열라고? 여긴 내 집이야. 문 위의 작은 렌즈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 김순자의 지독히도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바른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윤서아, 똑똑히 들어. 이 집은 이제 준이네 집이야. 알아서 꺼져.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 보시지. 경찰이 와서 며느리인 내 편을 들어줄지, 늙은 시어머니인 내 편을 들어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고소해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신고하라고? 문 너머로 보이는 듯한 그녀의 아나무인한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김순자, 박준희, 당신들 나한테 똑똑히 기다려. 오늘 당신들이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나 윤서아가 이대로 물러서면 내 성을 간다. 나는 딱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당신들 모두, 특히 당신, 김순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 단 하나의 일. 나는 바닥에 떨어진 액정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다행히 전원은 켜졌다. 극심한 통증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참으며 나는 112가 아닌 내 개인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윤서아, 지금 즉시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이 팀장님, 저예요. 지금 사람 몇 명 데리고 한남동 유엔빌리지 B8동으로 와주세요. 제 집입니다. 불법 침입자가 있고 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조치를 끝내고 나는 담벼락에 기댔다. 나를 거부한 기만과 배신의 상징인 저 대문을 바라보며 나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신고. 그건 너무 값싼 처벌이지. 내가 쓸 방법은 당신들이 무릎 꿇고 빌 기회조차 사치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김순자, 당신이 그렇게 기세등등했지? 신고하라고 비웃었지? 걱정 마. 법이 당신을 찾아갈 테니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시시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자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화끈거리는 뺨과 옥신거리는 팔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불길은 꺼트리지 못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 집에서 외부인처럼 쫓겨난 그 굴욕감. 김 변호사는 전화를 금방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억누른 분노가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김 변호사님, 한남동 유엔빌리지 B8동 제 소유의 펜트하우스가 현재 불법 점거당했습니다. 점거자는 제 시어머니 김순자와 시누이 박준희 일가 6명입니다. 불과 10분 전 제가 찾아가 따지자 그들은 저를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핸드폰은 파손되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2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가 이 충격적인 정보를 빠르게 소화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내 법률 자문을 맡아왔기에 내 성격과 이 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지금 안전하십니까? 우선 폭행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는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일단은 안전합니다. 집 밖에 있어요. 신고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순한 폭행 신고로 끝낼 게 아닙니다. 나는 바닥에 깨진 핸드폰과 흩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즉시 2가지 일을 처리해 주세요. 첫째, 제 이름으로 법원에 부동산 명도 소송 및 재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십시오. 청구 내용은 명확하게 피고 김순자, 박준희, 최강민 등 모든 불법 점유자는 즉시 B8동 펜트하우스에서 퇴거하고 불법 점거 및 파손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주택시설 파손, 물품 가치 하락, 그리고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포함해서요. 금액은 최대한 높게 잡으세요. 특히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그들이 숫자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증거는요?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그들이 대규모로 이사 들어온 시점과 방금 제가 쫓겨나는 과정이 모두 찍혀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연락한 보안업체 이 팀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들이 제 상처 사진, 현장의 어지러운 상황 등을 영상으로 남겨 1차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집 내부의 파손 내역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진입한 후에 전면적으로 평가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개인 명의로 김순자, 박준희, 최강민 3사람에게 정식으로 변호사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고지하고 24시간 내에 퇴거한 뒤 우리 측과 손해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가장 엄중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요. 내용 증명 문구는 아주 강하게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명시해서 보내세요. 형사처벌이요? 대표님, 그 부분은 인정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알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 위협 효과입니다. 특히 제 시어머니요. 저더러 신고하라고 비웃었죠? 경찰이 와서 좋은 말로 화해나 시킬 줄 알았겠죠. 저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옥이라는 단어로 정신 차리게 해줄 겁니다.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소송 서류와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오늘 퇴근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용 증명은 사람을 시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일 처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2번째 일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자격으로 박준호 부사장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 3개월간 그가 결제한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경비 처리 내역, 그리고 친인척 계좌로 흘러간 비정상적인 거액 자금 지출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이건 박 부사장님을 의심하신다는 확신은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심신이 지쳤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이 이렇게까지 아나무인 격으로 벌어진 데에는 박준호 씨가 전혀 몰랐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만약 그가 알고도 방관했거나 심지어 도왔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 회사 부사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남편 자격도 없고요. 아주 깊숙이 하지만 철저히 비밀리에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나와 박준호는 함께 회사를 키운 창업 부부였기 때문이다. 부탁합니다. 진행 상황은 즉시 보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굳은 결심이 솟아올랐다. 적에게 베푸는 자비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다. 그들이 먼저 이 판을 깼으니 나도 끝까지 가주겠다. 그때 검은색 SUV 2대가 조용히 길가에 멈춰섰다. 차에서 대여섯 명의 남자가 내렸다. 선두에 선 사람은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성, 바로 내가 계약한 보안업체의 이 팀장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훈련된 모습이었다. 윤 대표님, 이 팀장은 내 초라한 모습과 바닥의 난장판을 보고 얼굴이 굳어지며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으며 펜트하우스를 가리켰다. 안에 있는 자들이 제 부동산을 불법 점거하고 방금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 팀장님,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저 안에서 누구도 큰 짐을, 특히 제 개인 재산을 빼내지 못하도록 여기를 지켜주십시오. 동시에 정원 외부의 현 상황, 제 상처, 그리고 그들의 출입 상황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팀장은 즉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떤 이는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 윤서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경고. 나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과 물건들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려던 긴급 서류는 이제 거대한 비극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차 안에 던져놓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닫았다. 외부 세계와 나를 단절시켰다. 냉정을 되찾고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차에 시동을 걸어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러 가려던 순간 내 다른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준호였다. 소문 한 번 빠르군.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 친 걸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한 걸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다급하면서도 질책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어디야? 어머니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네가 집에 와서 난리를 쳤다며? 어머니랑 준이네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역시 내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다친 데는 없어? 그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나를 비난했다. 나는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박준호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박준이네 식구 6명을 내 30억짜리 집에 전부 끌어들였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그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내쫓고 내 핸드폰을 부수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준이네가 갑자기 살 곳이 없어져서 며칠만 신세지기로 했다고. 서아야, 그렇게 흥분하지 마. 다 한 가족인데 말로 잘 풀면 되잖아. 네가 시작부터 화를 내니까 어머니도 놀라셨겠지. 연세도 많으신데 준이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올 분출구를 찾았다. 그들이 오죽하면 내 집을 강탈하고 나를 때려도 된다는 말이야? 박준호 씨, 정신 차려. 그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서류상으로도 명백해. 내가 당신 어머니 혼자 지내시게 허락한 건 당신 체면을 봐서 한 효도였어. 하지만 난 그 집을 당신 내 가족 난민 수용소로 만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내 집에서 주인 행세하며 진짜 주인을 두들겨 패라고 허락한 적은 더더욱 없어.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나왔다. 당신 어머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억울하면 신고해 보시지? 라고 했어. 박준호 씨, 들어봐. 이게 사람 할 소리야? 며느리한테 할 태도냐고. 똑똑히 들어.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내용 증명 오늘 당신 어머니랑 동생 손에 들어갈 거야. 법원 소장도 곧 날아갈 거고. 이 일 절대 그냥 안 끝나. 준호는 나의 강경한 태도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아야, 서아야, 진정해. 뭘 변호사니 법원이니. 가족끼리 정 떨어지게. 왜 그래? 어머니는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걸 진짜로 들으면 어떡해. 준이네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전화해서 혼내고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응. 그러니까 너도 화 좀 풀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사과? 나는 비웃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사과 한마디면 불법 점거, 재물 손괴, 폭행 사실이 전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 윤서아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말해두는데 이제 와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그들과 한패가 돼서 날 속인 거야? 서아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널 속여.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내 남편이잖아. 남편, 나는 그 두 단어를 되뇌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가족에게 내가 폭행당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나부터 비난하는 남편. 기본적인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 박준호 씨, 아직도 나를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게 해.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연도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의 변명을 더 들을 것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의 번호를 임시 차단했다. 나는 냉정해야 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계획해야 했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다. 한때 함께 싸웠던 동반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무논리적인 자기 가족 편에 서다니. 나는 눈물을 닦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아는 개인 병원에 가서 상세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모든 멍과 상처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핸드폰 가게에 가서 새 폰을 사고 유심칩을 재발급받았다. 모든 일을 마치자 날이 저물고 있었다. 나는 준호와 함께 지내던 아파트로 가지 않았다. 대신 거의 아무도 모르는 4명이의 다른 오피스텔로 향했다. 이곳이 나의 임시작전 지휘 본부가 될 것이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의 연약함과 슬픔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오만함, 시누이의 파렴치함, 남편의 어리석음, 모든 것이 칼이 되어 이 가족에 대한 나의 마지막 온정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당신들이 먼저 인정을 버렸으니 나도 의리를 지킬 필요 없다. 지금쯤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겠지. 김순자가 법원, 소송, 손해배상, 형사처벌 같은 단어들로 가득한 그 서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여전히 아까처럼 기세등등할 수 있을까? 새 거처의 통유리창 앞에 서자 발 아래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은하수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차가운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다. 약 기운의 몸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고요한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낮에 굴욕적인 장면을 억지로 머리에서 지우고 눈앞의 전쟁에 집중했다. 새로 산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했다. 먼저 업무 메일 몇 개를 확인하며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와의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다. 김 변호사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김 변호사의 상태가 입력 중으로 바뀌었다. 윤 대표님, 소송 서류는 준비 완료되었고 증거 목록도 초안 정리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은 1시간 전 담당자를 통해 김순자, 박준희, 최강민 세 사람에게 각각 전달 완료했습니다. 전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증받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회신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그들의 반응은요? 나는 반격의 첫걸음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서슬퍼런 내용 증명이 그들의 파렴치한 가면을 부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전달 직원에 따르면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처음엔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내 아들 집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수령 거부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마지못해 서명했다고 합니다. 서명 후 그 자리에서 내용 증명을 읽어보더니 주거침입죄, 형사처벌 가능성, 고액 손해배상 등의 문구를 보고는 눈에 띄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대목에서 내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막무가내는 법을 무서워하고 무례배는 권력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김순자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그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나 통하는 허세일 뿐이다. 법과 감옥이라는 국가의 강제력을 상징하는 단어 앞에서는 즉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준희와 최강민은요. 박준희는 서명할 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내용을 읽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최강민은 내용 증명을 빼앗으려다 저희 직원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만두었으며 서명 후 내내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용 증명은 기대했던 위협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소송을 진행해 주시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전자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폭행 부분 증거로 추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편히 쉬십시오. 상황 변동 시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긴 한숨이 나왔다. 첫 단추는 순조롭게 끼워졌다. 내용 증명을 보고 경악했을 김순자의 얼굴을 상상하자 통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통쾌함은 곧 깊은 피로와 슬픔에 잠식당했다. 나도 한때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과 반목뿐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이 거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나는 경계하며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박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함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비굴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성적으로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했다. 지금의 만남은 또 다른 상처와 다툼을 낳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합리적인 해명을 해주길, 진정으로 내 편에 서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기대가 남아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몸으로 막아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서아야. 박준호는 나를 보자 눈이 반짝 빛났다가 이내 어두워졌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전화에도 안 받아서 회사에도 없고 비서한테 물어보니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괜찮아? 어디 다쳤어? 심해? 그는 내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내가 싸늘하게 피하자 멈칫했다. 안 죽어.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박준호는 손에 든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 가서 죽이랑 반찬 좀 사왔어. 저녁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좀 먹고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응? 얘기?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얘기?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어떻게 내 집을 뻔뻔하게 차지하고 나를 때렸는지에 대한 얘기? 아니면 내가 대의를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당신의 어설픈 중재에 대한 얘기? 서아야, 제발 그러지 마. 박준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어머니랑 준이네가 이번엔 정말 심했어. 내가 단단히 혼냈어. 하지만 우린 결국 가족이잖아. 법원까지 가서 남들 보기 창피하게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또 가족. 나는 그 단어가 지독히도 역겹게 들렸다. 박준호 씨, 그들이 나를 문 밖으로 내쫓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신고하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 당신이 내 상황은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내가 난리를 쳤다고 비난할 때, 당신은 내가 당신 아내라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의 8도쯤 높아졌다. 이제 와서 변호사 내용 증명받고 무서워지니까 가족 타령이야? 늦었어. 서아야, 어머니는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야. 준이네도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고, 박준호는 힘없이 변명했. 갈 곳이 없어서?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온 식구를 끌고 와서 내 집을 점거하고 그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박준호 씨, 솔직히 말해. 당신 이 일 사전에 알고 있었어. 몰랐어? 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어머니한테 준이네가 며칠 신세질 수도 있다고 얼핏 듣기는 했어. 근데 그게 그냥 잠깐 며칠인 줄 알았지. 이렇게 온 식구가 다 이사 오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얼핏 들었다고? 몰랐다고? 나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심증을 포착했다.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박준호 씨, 날 3살짜리 애로 알아?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기세등등한 게 뒤에 당신 같은 든든한 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 혹시 내 재산도 언젠가는 당신네 가족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서아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박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격하게 반박했다. 내가 제때 막지 못한 건 잘못이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준이는 내 동생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절대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거 난 항상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면서 그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도록 방치했어. 나는 그를 경멸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준호 씨, 오늘 내 말 똑똑히 들어. 이 일 더 이상 타협은 없어. 선택지는 2개야. 당신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 내일 낮 12시까지 짐 깨끗이 싸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해. 그리고 진심을 담아 배상과 사과를 논의하러 와. 그게 아니면 우리 법정에서 봐. 그때는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도 끝장나게 될 거야. 내 말투는 단호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이 끝없는 타협과 굴욕은 이제 지긋지긋했다. 내 마지막 선이 짓밟히고 자존심이 모욕당했는데 나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는가? 박준호는 나의 단호함에 얼어붙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아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수년간 부부로 지내온 정을 봐서라도 부부의 정? 나는 냉소했다. 눈물이 제멋대로 흘러내렸다. 박준호 씨,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 우리 사이의 신뢰가 산산조각 났을 때, 이제 와서 부부의 정을 얘기해? 우습지도 않아? 나는 문 밖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집에서 나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 더 할 얘기는 없어. 그리고 회사 김 변호사 시켜서 당신에 대한 감사 절차 시작했으니 그렇게 알아. 감사라고?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서아야, 너 내가 회사 자금이라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거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야.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나가세요, 박 부사장님. 제가 보안요원 부르기 전에. 박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 상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온병을 현관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는 힘없이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문을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결혼에 대한 슬픈 마침표 때문이었다. 나와 박준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중재를 시도했을 때부터 그가 이기만을 묵인했거나
심지어 동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마지막 정은 끊어졌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박준호의 아내가 아니다. 그저 윤서아,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일 뿐이다. 울고 난 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연약함과 슬픔은 여기까지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김순자와 박준이 내용 증명이 가져다준 불안한 밤을 마음껏 즐기시길.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내가 약속했던 단 하나의 일은 정교하게 짜인 연타 공격처럼 당신들의 모든 오만함과 얄팍한 기대를 하나하나 철저히 부숴버릴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즉시 비팔동의 인원 및 물품 출입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해달라고. 박준호가 망연자실한 채 떠난 후 넓은 공간에는 나 홀로 남았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의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지만 이제는 질식할 듯한 혐오감만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보온병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것이 음식이 아니라 내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달콤한 독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와인셀러로 가서 독한 술을 한 잔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리며 나의 차갑고 굳은 결심을 비췄다. 단숨에 들이켰다. 불타는 듯한 자결감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퍼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맑고 냉정해졌다. 눈물은 이미 말랐다. 아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눈물을 낭비할 가치도 없었다. 지금의 나는 전투태세에 돌입한 지휘관이었다.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이성과 정밀한 타격뿐이다.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내가 가진 패와 다음 행동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 탈환 작전. 김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공법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김순자 일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숨쉴 틈도 주지 않을 더 즉각적인 수단이 필요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유엔빌리지 관리 총괄 책임자인 조 이사의 번호를 눌렀다. 조 이사는 업무상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내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조 이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고, 윤 대표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 이사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제 소유의 비팔동 펜트하우스에 관한 일입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마 이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해당 주택이 비소유자에 의해 불법 점거당했고 제 신변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 이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미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다. 네, 윤 대표님, 저희도 일부 상황은 들었습니다. 오후에 보안업체 직원들까지 왔었다고요. 저희도 무척 놀라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평온하지만 압박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이제 제가 소유주로서 관리사무소 측에 몇 가지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비등록 인원, 특히 김순자, 박준희, 최강민 및 그 자녀들의 차량과 대형 물품의 단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대형 가구나 귀중품을 반출하려 할 경우 즉시 제지하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둘째, 비팔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제외한 모든 부가 서비스, 예를 들어 하우스키핑, 정원 관리 등의 제공을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최근 일주일간 비팔동 주변의 모든 공용구역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들이 언제, 어떻게 대규모로 이사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제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나의 요구는 명확하고 강경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함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시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조 이사는 조금 난처해하는 듯했지만 그는
소유주의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다. 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규정과 대표님의 소유권을 근거로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CCTV 영상은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정리한 후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원 및 차량 출입권은 제가 직접 보안팀장에게 지시하여 비팔동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나는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된 후 관리사무소의 노고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법칙이다. 조 이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김순자 일가의 편안한 생활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나가 쇼핑을 하거나 집안의 값비싼 물건을 몰래 빼돌리려 할 때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지고 집안의 쓰레기는 쌓여가는데 청소 서비스를 부를 수 없을 때 그들이 느낄 답답함과 공포가 서서히 그들의 신경을 갉아먹을 것이다. 다음은 회사 내부 정리다. 나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박준호의 최근 몇 달간의 경비 처리 기록과 그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대충 훑어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원래 일 처리가 신중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웠다. 김순자와 박준희의 그 탐욕스러운 성정을 생각하면 박준호가 정말 결백한데 그들이 저렇게까지 대담하게 내 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 박준호가 회사의 자원이나 자금을 이용해 어떤 지원이나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회사 재무총괄 이사이자 내 신복인 이정미 이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이사님, 내일부터 박 부사장의 모든 5천만 원 이상 자금 결제는 프로젝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재전자 결제를 거친 후에만 집행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 상반기 그가 담당했던 모든 프로젝트 계약서, 협력업체 목록 및 관련 지급 증빙 서류를 정리해서 사본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 이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이 조치는 박준호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시댁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 변호사 측의 감사 업무를 내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설령 우리의 결혼이 파탄 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은 반드시 내 손에 굳건히 지켜야 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나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펜트하우스에서도 나와 같이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한남동 유엔빌리지 비팔동의 분위기는 이전의 오만방자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공포가 내려앉아 있었다. 김순자는 촌스러운 커버가 씌워진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손에 든 내용 증명을 꽉 쥐고 있었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그 위의 모든 글자가 바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주거침입죄, 증제 연종 거추 산년 이하 여치도싱 정도가 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고, 거액의 손해배상, 모든 소송 비용 부담. 그가 아는 얄팍한 지식 속에서 이 단어들은 감옥행과 전재산 탕진을 의미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박준희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얼굴 역시 창백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발치에 있는 장난감을 걷어찼다. 윤서아, 걔 그냥 우리 겁주려는 거예요. 진짜 고소하겠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겁주는 거라고? 김순자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이 내용 증명 안 보여? 떡하니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잖아. 이거 가져온 사람이 안 나가면 바로 고소한다고. 동영상까지 다 찍어갔다고 했어. 방금 내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윤서와 그년이 단단히 마음먹었다고. 심지어 내 오빠까지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됐대.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오빠가 감사를 받는다고? 박준희도 당황했다. 왜? 회사에서? 그럼 어떡해? 엄마, 우리 진짜 나가야 해? 어디로 가? 전셋집 구하기도 힘든데. 최강민은 어두운 얼굴로 옆에 앉아 맥주를 들이켰다. 그는 캔을 찌그러뜨리며 말했다. 나가긴 뭘 나가. 이 집은 박씨 집안 집이야. 윤서아가 아무리 잘났어도 박씨 집안 며느리라고. 설마 진짜 자기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어? 끝까지 버티는 거야. 누가 더 창피한지 한번 해보자고. 버티긴 뭘 버텨. 김순자가 몸을 떨며 소리쳤다. 오늘 너희들이 개를 밀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냐. 이제 어떻게 개 손에는 상해 진단서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증거라고. 증거? 법이 뭔지 몰라? 그녀는 처음으로 딸 내외의 막무가내 행동을 후회하며 공포를 느꼈다. 그때 박준희의 큰아들이 눈을 비비며 2층에서 내려왔다. 할머니, 엄마, 나 배고파요. 냉장고에 왜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요? 평소 같았으면 김순자는 애틋하게 그러자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자신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 내용 증명에 적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떠올리자 그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조차 위협받는 이 현실이 그 어떤 협박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먹긴 뭘 먹어, 먹을 줄만 알지? 곧 쫓겨나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 김순자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고 아이는 와항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준희는 아이가 안쓰러우면서도 심란한 마음에 김순자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최강민은 옆에서 욕설을 내뱉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싸움 소리가 뒤섞여 한때는 따뜻했어야 할 고급 펜트하우스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전쟁터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집 밖에서 대기하던 이 팀장의 보안 요원들이 망원 렌즈로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 영상들은 훗날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또 하나의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날 밤은 많은 이들에게 유난히 길었다. 박준호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을 수도 있고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이미 내 반대편에 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윤서아는 최초의 분노와 슬픔, 굴욕을 겪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의 온기를 갈망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던 아내와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다. 나의 무기는 법, 돈,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강한 의지와 자원이다. 커튼 틈새로 새벽의 여명이 비쳐들어왔다. 나는 세수를 하고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정교한 화장으로 눈가의 피로를 가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날카롭고 기품이 넘쳤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나의 반격은 계속될 것이다. 김순자, 내용 증명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나더러 신고하라고 했지? 조급해하지 마. 더 흥미진진한 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후회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고층 오피스텔의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만 내 마음속의 마지막 그늘마저 걷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정교하게 발랐다. 선명한 레드 립스틱은 마치 전투복처럼 창백한 내 얼굴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더했다. 눈가의 피로는 완벽한 화장으로 가려졌고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얼어붙은 호수 같은 눈빛만 남았다. 나는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회사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이상한 시선과 험담뿐만 아니라 박준호와의 위태로운 부부관계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로 차를 몰고 가는 길, 나는 라디오 뉴스를 틀었지만 한 단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나는 절대적인 냉정과 통제력을 유지해야 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자마자 박준호의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바로 옆 전용 주차 공간으로 들어왔다. 그는 거의 동시에 나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빠르게 다가왔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짙었다. 그는 내 차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핏발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야, 얘기 좀 해. 딱 5분만. 응?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어제 전화 속 그와는 달리 명백한 비굴함이 묻어 있었다. 내용 증명과 감사 착수라는 이중 압박이 그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준 모양이다. 잘된 일이다. 고통은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니까. 나는 차를 잠그고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박 부사장님, 여긴 회사입니다. 업무 공간이죠? 공적인 용무라면 비서통에 약속 잡고 사무실로 오세요. 사적인 일이라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다. 우리가 더 이상 나눌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아야, 제발. 박준호가 다급하게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멈칫했다. 그는 힘없이 손을 내리고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잘못했어. 어제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어머니랑 준이,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그는 마침내 자기 가족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런 마지못한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지금 그들을 대신해서 사과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뒤를 따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제발 부탁할게. 소송은 취하해줘. 그리고 김 변호사한테 회사 장부조사도 멈추라고 해줘. 알잖아.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회계가 복잡해서 어떤 돈은 당장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 회사 분위기만 흉흉해지고 경쟁사들한테 웃음거리만 될 거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그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 명예, 그리고 혹시나 드러날지 모를 문제들이었다. 설명하기 어렵다고요?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시선은 칼날 같았다. 박준호 씨, 자기가 결제한 돈의 행방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사장이 과연 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회사 분위기요? 저는 떳떳한 사람은 떳떳하다고 믿습니다. 감사 결과 당신이 결백하다는 게 증명되면 오히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우리를 보고는 즉시 조용해졌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나와 박준호는 동시에 표정을 감추고 사무적인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다. 고위 임원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빨리 사라졌다. 나는 내 사무실로 직진했고 박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서아야, 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둘 거야? 그는 직원들 앞에서 유지하던 평정을 잃고 감추지 못할 초조함과 공포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이런 일 감당 못하셔. 준이네 식구들, 살 곳 없어지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그리고 회사. 이건 우리가 수년간 피땀 흘려 이룬 거잖아. 이걸 내 손으로 망가뜨릴 셈이야? 누가 망가뜨렸는데? 나는 획 돌아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힘이 실려 있었다. 박준호 씨,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당신 가족들이 내 마지막 선을 넘도록 방치했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회사 자원을 당신 집안에 밑빠진 독에 쏟아부었을지도 몰라.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나더러 모든 걸 망친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군. 나는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말투는 단호했다. 소송은 취하 안 해.
감사는 더 깊이 들어갈 거야. 박준호 씨, 예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당신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을 내 집에서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감사에 순순히 협조해서 그 설명하기 힘든 돈의 출처를 나에게 그리고 이사회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라고. 여기서 나한테 꼬리 내리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박준호의 신경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다시 붉게 변했다. 결국 그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서아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집안이 좀 화목했으면 했어.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고 준이도. 닥쳐. 나는 버럭 소리쳤다. 당신이 말하는 화목은 내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그들의 고생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박준호 씨, 아직도 모르겠어?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가족의 탐욕과 파렴치함에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 최대의 공범이고 내 비난은 얼음 송곳처럼 그의 마지막 위장을 꿰뚫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처참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남자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책임감도 없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했다. 그는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 어머니, 나가라고 할게.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집을 구하려면. 시간?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다. 시간은 이미 줬어. 어제 내가 말했지. 오늘 나 12시까지라고. 지금 9시야. 3시간 남았어. 12시까지 그들이 나갔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오후에 법원 소장이 정식으로 발부될 거야. 박 부사장님, 알아서 잘 판단해. 나는 더 이상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박준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망연자실한 채 일어나 비틀거리며 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콕콕 쑤셨다. 수년간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결국 뼈아픈 일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박준호의 비참한 모습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더 심한 굴욕뿐이다. 나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다. 30분 뒤에 부서장 이상급 긴급회의 소집하세요. 박 부사장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불참하고 회의는 내가 주재합니다.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네, 대표님?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허리를 폈다.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이다. 회사는 나의 기반이다. 절대 개인적인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메일함을 열었다. 김 변호사가 보낸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새로운 메일과 조 이사가 보내온 김순자 일가가 차를 몰고 나가려다 경비원에게 정중히 제지당하는 CCTV 캡처 사진이 와 있었다. 사진 속 김순자와 박준희의 분노에 찬 얼굴이 선명했다. 내 입가에 차갑고 단호한 미소가 걸렸다. 압박은 충분히 가해졌다. 이제 저 요새가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켜볼 차례다. 긴급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분기 업무 계획을 냉정하게 지시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탐색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나의 전문적이고 강한 기세에 눌려 누구도 회의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이것이 권력의 힘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잠시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신경이 마비되었지만 조용해지자 배신감으로 인한 둔한 통증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쓰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조 이사가 보낸 CCTV 캡처 사진을 다시 봤다.
화면 속 김순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경비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박준희는 옆에서 굳은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최강민은 경비원을 밀치려 하고 있었다. 내용 증명과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된 모양이다. 박준호에게 준 최후 통첩 시간인 낮 12시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남았다. 과연 그가 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김순자의 그 완고한 성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제의 그 오만방자함과는 달리 억지로 상냥한 척하는 어색한 목소리였다. 서아야, 나다, 엄마. 그녀는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는 것이 어색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 없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렸다. 서아야, 어제는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지. 준이랑 걔 아빠도 잘못했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서 망신당하면 쓰겠니? 그녀는 진심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을 건성으로 내뱉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김순자는 민망한 듯 말을 이었다. 그 집,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지. 내 집인 거 알아. 그런데 서아야, 우리도 집 구할 시간은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준이네 식구여섯이 갑자기 어디로 가겠어. 제발 며칠만. 딱 며칠만 말미를 다오. 응. 엄마가 약속할게.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나갈게.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이건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계속 눌러앉을 것이다. 김순자 씨,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기한은 오늘 낮 12시까지라고.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당신들이 이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소장은 예정대로 발부될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살든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제 알바 아닙니다. 제 집은 구호소가 아니니까요. 내 말투는 단호했다. 김순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결국 위장을 벗어던지고 익숙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윤서아, 너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식구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말해두는데 나 안 나가. 배짱 있으면 진짜 경찰 시켜서 날 잡아 가보시지. 어디 할 테면 해봐. 이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다.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당신을 잡아가는 건 제가 아니라 법이 결정할 일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리고 당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당신들 자신의 탐욕과 파렴치함이고요. 말은 여기까지 하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박준호의 설득은 실패한 모양이다. 김순자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즉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 잘 됐다. 그래야 내가 아무런 심리적 부담 없이 다음 수를 둘 수 있으니.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 15분. 나는 내선 전화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상대방이 퇴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계획대로 소송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에 서늘한 빛을 담고 말했다. 소유주 자격으로 한국전력과 수도사업소에 비팔동 펜트하우스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해 주십시오. 사유는 불법 점거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및 강제 퇴거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하고요. 단전, 불법 점유자를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비록 독하게 들릴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기대를 꺾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아파트 단지는 한번 단전되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응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관련 법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좋게 말해서 안 되면 쓴맛을 보여주는 수밖에. 나는 그들이 공포와 불편함 속에서 마지막 기력까지 소진하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자 깊은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쌓인 이메일을 처리하며 억지로 일에 몰두했다. 그때 내 개인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의 아이디였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박준호 부사장 및 그 친인척 관련 제보. 나는 즉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의 글처럼 정교했다. 메일에는 박준호가 지난 1년간 직위를 남용해 프로젝트 외주 비용을 부풀리거나 특정 관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최소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그의 매제인 최강민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강민과 박준희가 최근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이유도 바로 이 자금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메일 끝에는 흐릿한 계좌 이체 내역 캡처 사진과 프로젝트 이름이 첨부되어 있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자 엄청난 충격과 역겨움을 느꼈다. 2억 원. 박준호, 당신이 감히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의 돈으로 당신 집안의 밑 빠진 독을 채웠단 말인가. 어쩐지 김순자와 박준희가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라니.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그들의 탐욕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니라 명백한 경제 범죄였다.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이 메일을 분석했다. 발신자는 누구일까? 회사 내부에 의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박준호의 경쟁자일까? 어쨌든 이 메일이 제공한 단서는 박준호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나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했다. 나는 즉시 메일을 김 변호사와 이정미 이사에게 전달했다. 익명의 제보 메일입니다. 박준호 부사장의 직무상 횡령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시 메일에 언급된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추적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동시에 최강민 명의의 회사 정보도 조사해 주십시오. 절대 비밀 유지. 특히 박준호에게는 메일을 보내고 의자에 기대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집 한 채의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박준호, 당신은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거야. 그때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보다 훨씬 다급한 소리였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시 돌아온 박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심각하게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내 책상 앞으로 달려와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관리사무소에서 방금 연락 왔어. 오후에 우리 집 수도랑 전기를 끊을 수도 있다고. 네가 한 짓이지? 관리사무소에서 그에게 미리 귀띔을 해준 모양이다. 일 처리 한번 빠르군. 나는 고개를 들어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 맞아요. 제 재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 소유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인데 문제 있나요? 너 꼭 이렇게까지 잔인해야겠어? 박준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안에 애들도 있어. 수도랑 전기 끊기면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 내 가족이 걱정할 문제지. 당신들한테 쫓겨난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박준호 씨, 여기서 나한테 따질 시간에 당신이 회사에서 빼돌린 그 2억 원을 이사회와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걸. 2억 원. 그 세 글자는 벼락처럼 박준호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헉, 헉 소리만 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공포에 질린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통쾌함 대신 끝없는 슬픔과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회사에 나타나지 마. 감사와 어쩌면 사법조사를 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박준호 씨. 박준호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망연자실한 채 비틀거리며 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선 전화를 들었다. 비서실이죠? 오늘 오후 제 모든 일정 취소하세요. 그리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님과 연결 좀 부탁합니다. 경제사건 관련해서 제보할 것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박준호가 폐잔병처럼 내 사무실에서 도망친 후 공간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의 절망과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의 반응은 최고의 자백서였다. 2억 원이라는 독버섯이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나는 분노나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박준호가 궁지에 몰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기 전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와 이정미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익명 메일 내용, 박준호의 반응으로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와 조사를 최고 속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24시간 내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 특히 최강민의 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요. 두 사람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겁게 답했다. 그리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 회사 업무로 안면이 있는 강직한 분이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서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내부 임원의 직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사안이 있어 직접 찾아뵙고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팀장은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응했다. 윤 대표님, 횡령 규모가 큽니까? 지금 제가 청에 있으니 괜찮으시면 바로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가방과 차키를 챙겼다. 경찰청으로 가기 전 임시 거처에 들러 회사 기본 자료, 내 신분증, 그리고 그 익명 메일 출력물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했다. 경찰청으로 가는 길, 내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이 일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법 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준호가 마주할 것은 단순한 불명예가 아니라 징역형일 수도 있었다. 한때 부부였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끝나다니. 하지만 나는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배신은 법과 도덕의 선을 모두 넘었다. 경찰청 팀장실에서 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상황을 진술했다. 부동산 불법 점거, 폭행, 그리고 박준호의 직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익명 제보까지. 나는 익명 메일 출력물, CCTV 캡처 사진, 내 상해 진단서 사본 등을 제출했다. 팀장님, 아직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즉시 제보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싶습니다. 팀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윤 대표님,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군요. 일단 저희가 내사에 착수하고 입건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경찰청을 나온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어서였다. 그제야 허기가 느껴졌다. 나는 길가 식당에 들어가 억지로 음식을 몇 숟갈 넘겼다. 오후 1시, 수도와 전기가 예정대로 끊겼다는 관리사무소 조이사의 전화가 왔다.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다. 김순자는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박준희와 최강민은 수도 계량기를 부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고. 단수, 단전,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을 것이다. 에어컨도, 온수도,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원시적인 불편함이 그들의 의지를 가장 빠르게 꺾을 것이다.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1층에 김순자라는 분이 찾아와서 대표님을 만나야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찾아왔군. 나는 차갑게 지시했다. 회의 중이라고 전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회사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요. 나는 김순자가 1층 로비에서 드러눕고 소리치는 추태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은 온갖 모르는 번호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울부짖고 저주하고 애원하는 김순자의 목소리. 처음에는 강경하다가 나중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준희의 목소리. 심지어는 처음 듣는 어느 먼 친척의 목소리까지. 나는 하나도 받지 않고 모두 차단했다. 오후 3시 재무이사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익명 메일에 언급된 프로젝트에서 8천만 원의 자금이 2차례의 세탁을 거쳐 최강민과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계약서 결제란에 박 부사장님의 서명이 있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증거의 고리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들어온 사람은 박준호의 비서였다. 갓 졸업한 어린 여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에 든 봉투를 떨고 있었다. 대표님, 박 부사장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봉투를 내 책상 위에 놓고는 놀란 토끼처럼 뛰쳐나갔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머니, 당장 나가시게 할게. 2억 원, 내가 어떻게든 메워볼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경찰에 잡혀가게만 하지 말아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준호가. 나는 그 소위 반성문이라는 것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빈다고? 당신들이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고 짓밟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나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당신들이 걷어찼을 뿐. 이제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공정하고 엄중한 심판뿐이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핵심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회사 명의로 즉시 내부 공지를 내주세요. 박준호 부사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임하게 한다고. 박준호의 절망적인 편지는 쓰레기통 속에서 조용히 그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굴한 반성문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나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정식 고소장을 준비했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는 이사회 명의로 박준호 부사장의 직무정지 및 내부 감사 공지가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다. 회사는 술렁였다. 나는 오후 4시 긴급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수백 명이 모인 회의실. 나는 단상에 올라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운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방금 공지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준호 부사장은 직위를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내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 짧고 단호한 연설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대표님,
경찰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박준호 씨의 횡령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거의 동시에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잊고 있던 번호, 펜트하우스의 유선전화 번호였다. 단전으로 핸드폰 충전조차 어려워진 모양이다. 전화를 받자 김순자의 목소리가 아닌 박준희의 겁에 질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저 준이에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다고? 나는 순간 연극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김순자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단전 상태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박준호가 입건 소식을 전했다면 그것이 결정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주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준희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허둥지둥 주소를 댔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조이사에게 연락해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조치를 마치고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의자에 앉았다. 김순자가 이렇게 빨리 쓰러질 줄은 몰랐지만 결국 자업자득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김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윤 대표님, 경찰이 회사로 와서 박준호 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이 펜트하우스를 수색하여 최강민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담긴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법의 톱니바퀴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섭도록 빨랐다. 그리고 병원 소식입니다. 김순자 씨는 고혈압성 쇼크였는데 응급처치로 의식은 회복했지만 병실에서 아들이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발작을 일으켜 현재 진정제를 맞고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순자가 병상에서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절규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저녁 8시 김 변호사가 최종 상황을 보고해왔다. 박준호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했다. 최강민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펜트하우스는 경찰이 사건 종결 시까지 현장 보존을 권고했지만 현장 보존이요? 나는 냉소했다. 김 변호사님, 제 집은 유치장이 아닙니다. 법원에 즉시 명도 가처분 신청을 내주세요. 불법 점유가 하루 더 지속될수록 제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서요. 그리고 전문 청소 및 손해사정 업체를 바로 섭외해주세요. 그들이 나가는 즉시 투입할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김순자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나다. 엄마가. 아니, 김순자가.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정제 약효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야. 제발 우리 준호 좀 살려다오. 걔는 네 남편이잖니. 걔 감옥 가면 인생 끝장이야. 그리고 준이네 식구들 갈 곳이 없단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경찰한테 가서 오해였다고, 가족 싸움이었다고 말해주면 되잖아. 집 당장 뺄게. 오늘 당장 나갈게.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서아야. 전화기 너머로 쿵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병상에서 머리를 밟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김순자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너무 늦었어요. 박준호 씨가 어긴 건 사람 사이의 도리가 아니라 국가의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 문제는 당신들이 나가든 말든 법원의 강제 집행영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 안 돼, 서아야. 김순자가 절규했다. 네가 준호를 살릴 수 있어. 제발 나 감옥 가게 하지 마라. 준호도. 우리 정말 잘못했다. 감옥,
나는 그가 내뱉은 단어를 되새기며 더욱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감옥 가는 게 무서우세요? 제 집을 불법으로 점거할 때는 무섭지 않았나요? 김순자 씨,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도 박준호 씨도요. 저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을 필요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커튼을 열었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김순자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은 승리의 쾌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추악한 소동의 마지막 장면을 확인시켜주는 거울 같았다. 며칠 후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장이 송달되자 박준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그날 밤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야반도주하듯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반년 후 박준호는 직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강민도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김순자는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박준인의 가족과 함께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비팔동 펜트하우스는 전문업체의 손길을 거쳐 원래의 화려하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손해사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다. 박준호와의 이혼은 그가 수감된 후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다툼 한 번 없이. 이혼 서류를 받은 날 나는 혼자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죽어버린 사랑과 청춘을 애도하며 인생은 리셋 버튼을 누른 듯했다. 나는 회사 경영에 더욱 몰두했고 회사는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 회사의 유일무이한 대표 윤서아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고층 오피스텔 통유리창 앞에 섰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지상에 쏟아진 별들처럼 찬란했다. 나는 잔을 들어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건배, 윤서아.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의 강인함에, 너의 냉정함에, 그리고 마침내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남는 법을 배운 너에게.